교과서 344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라, 새끼를 낳았구나. 허허허, 경사로군. 금줄을 만들어야겠다. 자, 금줄은, 단어풀이에 가보면은, 우리 원래 아기를 낳았을 때 예전에 문이나 이 바깥에다가 그 새끼줄을 꼬아서 이렇게 걸어 놓았던 그 금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문이나 기러기에 그 꼬아놓은 그런 새끼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람쥐에게 금줄을 해줘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다람쥐가 새끼 낳은 거를 축하해주고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다람쥐를 정성과 애정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줄은 웬 새끼로 만들지 왼쪽으로 꼬은다는 말이겠죠. 금줄을 치면 나쁜 병이나 무서운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한단다. 어머니는 보일러실 문에다가 새끼줄을 꼬아서 금줄을 걸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개 부분 어미 잃은 새끼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머니는 다람쥐 어미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보고 들은 경험으로 다람쥐 먹이를 구해주고 밥도 주었다. 묵은 밤도 구해다 주었다. 열매라고 생겼으면 무엇이든지 따다 주었다. 우리 어머니의 정성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봄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다. 애써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가 다 구해다 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다람쥐의 식성을 잘 알았다. 곤충도 먹고 생선도 먹는다. 가끔 풀도 먹고 물도 마셔야 한다.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수컷 다람쥐는 서너 번 보이더니 사라졌다. 다른 동물들에게 당한 모양이다. 그래서 암컷 다람쥐는 더욱 먹이를 어머니에게 의존했는지도 모른다. 자, 암컷 다람쥐가 먹이를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암컷 다람쥐가 얼마만큼 게을러져 있는지 몰랐다.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어머니에게 의존하면서 다람쥐가 야생의 습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더 이상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야생동물이 먹이를 구하는 본능을 다시 보겠습니다. 먹이를 구하는 본능을 잃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선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해 늦여름 어머니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하였다. 처음에는 큰아들, 작은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씩 자고 오려고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자식들이 며칠만 더 쉬고 가라고 물고 늘어졌다. 게다가 서울에 있는 친척들마저 어머니를 붙들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다. 그러다 보니 열흘이 지났다. 그제야 퍼뜩 다람쥐를 떠올린 어머니가 시골집으로 내려왔을 때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 눈을 뜬 다람쥐 새끼들이 애타게 어미를 찾고 있었다. 새끼들은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놈도 있었다. 적어도 사흘 이상은 굶었을 것 같았다. 사흘은 3일을 의미한다, 그죠? 순간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했다. 죽었구나. 아, 내 실수야.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갔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가슴을 쳤다. 배가 고픈 어미 다람쥐는 애타게 어머니를 기다렸으리라. 그러나 어머니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젖조차 말라붙은 어미 다람쥐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하도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구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야생의 세계에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은 어미 다람쥐가 이미 야생의 생존 본능을 잃어버렸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였으리라. 어머니는 감나무 밑에 한 무더기 떨어진 부엉이 똥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커다란 다람쥐 머리뼈가 들어있었다. 자, 너무 불쌍하다,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미 다람쥐의 죽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신을 원망했다.
자, 어머니가 신에 대한 태도, 신에 대한 원망,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어미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은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강한 동물에게는 약한 새끼를 주시고 약한 동물에게는 강한 새끼를 주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자, 호랑이 새끼들은 아주 약하고 자라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반대로 노루같이 약한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닐 정도로 강하고 자라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노루나 토끼보다 약한 다람쥐에게는 왜 불공평합니까? 당연히 다람쥐 새끼도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어미처럼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자, 이 말은 다람쥐 새끼도 약하기 때문에 강한 새끼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신에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들이 가장 살기 좋게 진화하는 법이다. 자, 점점점 생명의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다람쥐의 자손 번식 본능만큼은 미련스러울 만큼 진화되지 않았다. 사실 다람쥐는 아주 약한 동물이다. 강한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소처럼 무서운 뿔도 없다. 그런 동물의 새끼는 갓 태어난 아기와 비슷하다. 갓 태어난 다람쥐 새끼는 눈도 뜨지 못하고 어미가 보살피지 않으면 금방 죽는다. 자, 이 말은 다람쥐는 진화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다람쥐에게 약한 새끼가 태어나면 굉장히 연약해서 금방 죽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신을 원망하고 있다. 사람이나 호랑이 새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노루 새끼는 태어나면서 눈을 뜨고 곧장 뛰어다닌다. 다람쥐도 그런 새끼를 낳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다. 다람쥐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몸을 지킬 만큼 진화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람쥐 새끼들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새벽에 나가보니 3마리가 죽어 있었다. 이제 남은 새끼는 2마리뿐. 그놈들도 살 가망이 없어 보였다. 가망, 가능성이 있는 희망.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이제는 다람쥐 새끼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수밖에. 가끔씩 고양이 울음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을 뿐이다.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는 우리가 전환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부분부터 위기라고 우리가 구성 단계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다음날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믿어지지 않는 일. 죽은 새끼들이나 묻어주려고 보일러실로 들어간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야옹 야옹. 갑자기 술독에서 고양이 1마리가 뛰쳐나온 것이다. 어머니는 그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들을 다 잡아먹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의 손전등. 자, 346쪽 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전등을 받으며 꿈틀거리는 다람쥐 새끼들이 있었다. 고양이 새끼들도 보였다. 놀랍게도 고양이가 다람쥐 둥지에다가 새끼를 낳은 모양이었다. 고양이 새끼는 4마리였다. 고양이는 다람쥐의 무서운 천적이다. 자, 당연히 잡아먹겠죠. 고양이는 다람쥐의 천적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어지지 않았다.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죽이지 않고 자기 새끼로 생각한다는 점이 꿈만 같았다. 자, 이 부분 묶어서 고양이가 어미 잃은 다람쥐 새끼들을 키워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어머니는 신이야말로 공평하십니다. 자, 앞에서는 신에 대한 원망의 태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신이야말로 공평하십니다. 신에 대한 감사의 태도. 그래서 어머니의 태도가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이야말로 공평하십니다 하면서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니도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소문으로 염소가 송아지를 키우고 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키웠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고양이는 다람쥐 새끼를 친자식처럼 키워 주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미 고양이는 술독을 떠났다. 다람쥐와 고양이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 다람쥐는 어느 한 곳에다 보금자리를 정해놓고 생활하는 반면 고양이는 일정한 보금자리가 없다. 자, 다람쥐와 고양이는 습성 자체가 다르겠죠. 이 집 저 집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잠을 잔다.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고양이한테서 뺏을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의붓어미 격인 고양이의 슬픔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다람쥐 새끼들을 가깝게 두려고 하였다. 새끼 때부터 매일 들여다보았는지라 다람쥐 새끼들도 어머니를 따랐다. 어머니는 고양이한테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고양이는 자기 방식대로 다람쥐를 교육시켰다. 음식도 육식을 강요하였다. 자, 다람쥐에게 고양이의 습성대로 강요하는 것이죠. 자, 육식이라고 하는 건 고양이의 먹이다. 다람쥐 새끼들도 도토리나 밤 대신에 고기만 먹었다. 다람쥐 새끼들은 원래 도토리나 밤을 먹어야 되는데, 자, 고기를 먹었다는 뜻이죠. 주로 쥐었다. 게다가 찍찍 울어야 하건만 야옹야옹 하려 들었다. 그러다 보니 찌용찌용 하는 소리가 되었다. 자, 새끼 다람쥐들이 고양이 습성대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람쥐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쥐나 참새를 사냥하는 방법도 배웠지만 발톱이 날카롭지 않은 다람쥐 새끼들은 번번이 실패하였다. 고양이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양이는 예민한 코로 쥐를 찾아낸다. 그러나 다람쥐는 귀가 밝지만 코는 무딘 편이다. 그러다 보니 고양이와는 어울릴 수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다람쥐들에게는 다람쥐만의 생활을 가르쳐줄 어미가 없었다. 다람쥐 새끼들은 개나 고양이를 보아도 도망치지 않았고 쥐를 보면 고양이처럼 공격을 하였다. 고양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람쥐 한 마리가 이웃집 고양이한테 물려 죽었다. 나머지 한 마리도 부엉이의 공격을 받았다. 다람쥐는 부엉이가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부엉이가 아무리 사나워도 고양이를 당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람쥐는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부엉이 발톱에 핥혀 큰 부상을 당한 다람쥐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보면 다람쥐 새끼들이 고양이의 습성을 익히면서 이런 폐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개 질문. 다람쥐가 부엉이를 무서운 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까닭은 고양이를 어미로 생각하고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인간과 야생동물. 자, 이 부분 절정이라고 우리 적어주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잘 치료해 주었다. 다람쥐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술독에다가 다람쥐를 넣어 주었다. 다람쥐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놈은 비록 몸은 다람쥐이지만 생각은 고양이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람쥐가 다람쥐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은 자, 다람쥐의 습성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람이 다람쥐의 생활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었다. 일단 알아듣든 못 듣든 어머니는 직접 가르치기로 하였다. 자, 너는 다람쥐야. 고양이가 아니란다. 자, 고기보다 도토리가 더 맛있을 거야. 먹어봐. 옳지. 고양이는 다람쥐를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이야. 그러니 고양이를 보면 일단 도망쳐야지. 어디로? 나무 위로 도망쳐야지. 너는 나무를 잘 타니까. 물론 고양이도 나무를 잘 타지만 너만큼 빠르지는 못해. 하지만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다람쥐에게 고양이가 적이라는 말은 소용이 없었다.
아침에 이웃집 고양이한테 혼쭐이 나고도 고양이만 보면 달려나갔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람쥐는 아직도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개나 족제비, 부엉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오직 고양이만은 철석같이 믿었다. 어머니는 야생에서 자란 다른 다람쥐를 만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야생에서 자란 다른 다람쥐는 야생의 습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밑에 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을 수확철이 되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탈곡기 안에 숨어든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았다.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술독에서 사는 다람쥐와 함께 사흘간 가둬놓았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술독에 사는 다람쥐에게 야생의 습성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후 술독을 열어놓아도 야생 다람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놈은 암컷이었고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다람쥐는 수컷이었으니까. 자, 야생 암다람쥐는 순놈에게 하나씩 교육을 시켰다. 첫 번째, 우선 겨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알밤과 도토리를 모아다가 식량 창고를 만들었다. 식량 창고는 돌틈이나 땅속에다 마련했다. 10여 개의 도토리나 밤을 모아놓고 흙을 덮어 수십 개의 창고를 만든다. 지푸라기나 낙엽도 물어날랐다. 그래야만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때문이다.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먹어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자,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겨울잠 자는 곰이나 오소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방을 몸에다 많이 놓아놓을 수 있다. 몸이 작은 다람쥐는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지방을 모아 놓아야만 한다. 두 번째, 천적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고양이나 개, 족제비, 담비 같은 천적은 주로 코를 이용하니까 그런 동물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치지 말고 바람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암다람쥐가 하는 역할. 자, 다람쥐의 본연의 야생의 습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바람을 등져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주었다. 그리고 부엉이나 올빼미들은 귀가 아주 밝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귀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알아내고는 먹이를 정확하게 발톱으로 움켜쥔다. 그들이 고양이 같은 육식동물보다 더 무섭다. 어머니는 다람쥐의 생활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이 말은 자, 뭔가 간섭을 하지 않고 다람쥐의 습성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는 절대로 밥을 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람쥐에게 간섭하지 않고 다람쥐의 습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젖을 먹고 자란 수다람쥐는 여전히 어머니를 무척 따랐다.